안녕하세요. 심리였습니다. 3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사진이란다. 그 영상에 보이시는 어떤 그 짤방, 소위 말해서 이제 칼이 그 저번에 이제 거장판 그 퀴즈에 나왔었던 그 로마에서 사용됐던 단검이 푸기오입니다. 푸기오. 이게 이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하고 비교를 해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일반적인 USB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크죠. 한 폭만 따지면 한 5cm, 6cm 정도 됩니다. 이만한 거의 모종삽이나 모종삽 같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만 따지면 이게 이제 시저도 이거에 찔려 죽었다고 하거든요. 카이사르도. 그래서 그냥 단순한 단검이 아니고 이 굉장히 타격력이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칼집에 꽂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뽑아놨거든요. 이게 짤방을 유심히 보시면 그 어떤 그 영상에 있는 어떤 무기들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부, 2부 지날 때마다. 이거 왜 이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핸드폰에서 뭔가 업로드할 때 영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앞과 뒤가 다른 영상임을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부에서는 이제 화성 실종 초동생 6월 발견 후 고의로 은닉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다른 나머지 기사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날 나온 뉴스고요. 그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담당 형사들을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 검거에 부담을 느끼고 실종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유고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경찰들이 이제 피곤해진다는 거죠. 이 정권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건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라는 생각에서 면피하려고 그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줄넘기 줄에 손목이 묶여서 이제 안매장된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형사들이 이거는 저기 화성 연쇄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고 그냥 모방 범죄예요라는 식으로 무마했다는 거죠. 경찰은 또 이춘재의 자백으로 당초 모방 범죄로 결론 났던 이른바 화성 8차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관들을 입건했습니다. 다만 입건자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처벌을 못하는 거죠. 이제 공소시효 때문이고요. 입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그 뭐 불구속 입건, 그다음에 구속 입건이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은 이제 입건했습니다.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구속 입건이라는 거는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 구속이라는 건 이제 그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입건이라고 해서 사건 기록부에 이 사건이 생성되는 걸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그냥 수사 개시했어요라고 말만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공식 문서로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 사건 기록부, 사건 등록부 또는 사건부라는 장부가 있고 이 사건부에 일련 번호를 붙여서 사건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걸 입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입건이 돼서 사건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이 사건은 이제 공식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입건이 돼버리면 이 사건은 위로 보고가 돼야 되고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종결이 되든 미제가 되든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타인을 신체를 구속하거나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는 그 말은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절차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입학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건이고 또 다른 편에 이제 입학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 교무처에서 제가 학생으로서 입학이 돼 있다면 학교 교무처에서 저를 특정 사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퇴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학생 신분이고 학생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건은 이제 범죄 인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저게 범죄인 것 같은데라고 어떤 사안에서 인지했을 때, 또는 고소 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이 있을 때 하게 되고요. 사법경찰관이 인지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제가 어떤 사유로 어떤 사건을 인지를 했는데 그래서 수사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검사한테 올려보내는 거죠. 사법경찰관서로부터 사건이 송치되는 것은 이제 입건이 아닙니다. 송치 이전에 해당 기관에서 이미 입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이 수사 서류를 보내는 거를 송치라고 하는데요. 보내서 거기 있게 한다. 뭐 이런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이게 원어는 전부 다 일본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입건돼 가지고 수사 단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입건이라고 하면 사건으로 생성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슨 어떤 범죄가 있어가지고 또는 누구의 범죄를 목격해서 112에 전화해서 경찰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이걸 조사를 하고 이걸 사건 기록부에 이제 범죄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때 입건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아무튼 경찰은 이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 검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을 당시에는 이제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이게 일어난 사건이 1988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1989년 7월에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해가지고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합니다. 그냥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모방 범죄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들은 이 공을 인정받아서 특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던 사람들을 줄줄이 이제 지금 경찰에서 그 재수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일단 수사는 하자라고 해서 재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직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조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뭐 만약에 일반인이 여기 연루되어 있다면 아마 강제성이 없으니까 협력도 안 했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뉴스는요. 2019년 12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변경된 공소장으로 이제 추가 기소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1심 재판부인 송인권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첫 번째 공소장은 그렇다 치고 검찰이 지금 이 변경해달라고 가져온 두 번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날짜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많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라는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검찰이 오케이 그럼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이거를 별도의 사건으로 그럼 기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재판부에 지금 기소를 했답니다. 그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이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사실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고요. 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제 17일 어제죠. 최상해 동행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사무소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다른 법원에 재기소했습니다. 기존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소 위조 한 건 관련해서 두 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법원이 진짜 엿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송인권 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부 말고 이 다른 재판부의 판사가 일단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두 개 사건을 별개라는 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려면 총 6번의 재판을, 하나의 사건이 총 6번의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어떤 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추가 기소를 어떤 접수한 모 재판부가, 야, 이 사건은 별도 사건이 아니야, 니네가 지금 송인권이한테 지금 기소한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져가라고 기각시켜버리면, 이거는 송인권 판사가 별도 사건이라고 했던 거를 이 법원이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돼가지고 첫 번째 공소장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혐의만 특정해서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이제 수사 증거들을 취합해 보면 이 두 번째 공소장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번째 재판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첫 번째 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법원이 스스로를 디스하는 게 되는 겁니다. 1심에서 똑같은 사건이 1심에서 하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는 유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복된 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이 송인권 판사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 성격에 이걸 안 받아줘서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1심이 각각 다른 결과로 고등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검토해서 야, 이거 합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별개로 진행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에서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란 양반이 감정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이 이 사단이 났고요. 검찰은 애초 공소는 유지한 채, 첫 번째 공소는 유지한 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연맥이는 거죠, 이게.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 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서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송인권이 담당하는 첫 번째 공소장의 그 내용, 공소장 변경 안 해주는 거, 이게 1심에서 무죄로 나게 되면 2심의 고등법원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공소장 변경 내용을 들이밀고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2심 고등법원 판사가 오케이 이건 변경 이래버리면 1심 송인권 판사 완전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심에서 판결 받으려고 1심의 공소 취소를 안 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서 사실 검찰이 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고요. 아울러 입시 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법원이 굉장히 쪽팔리게 생겼고요. 예전 같았으면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해주는데, 지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게 첫 번째 공소장을 접수한 1심의 이제 송인권 판사 이분인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또 몰래 이제 사복 입고 서초동 길바닥에 나오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세 번째 뉴스는 그 유재수 관련 건인데요. 이건 뭐 짧은 뉴스니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월드뱅크 근무 때 모은 돈으로 유재수가 함구하는 자녀 유학비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역시 이제 2017년 오후 5시에 나온 기사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죠.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정무적 책임 운운합니까? 이거 김영삼 대통령이 IMF 때 정무적 판단 운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난 법적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고작 선출직 선거에 한 번도 안 나가본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인 조국 씨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책임이다 운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한테 누가 정치적인 권한을 줬는데요. 그냥 임명돼서 일하는 놈이. 임명직 공무원은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자기가 일을 하다가 직권 남용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적 판단을 운운하는 게, 자기가 정치했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언론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는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 안 해서 못할 거면 당초 감찰을 왜 합니까? 감찰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뭐 공무원 한두 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이나 감사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자기가 처벌받기 싫으니까 이러는 거겠죠. 아무튼 이들 주장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조사가 멈춰진 게 정상적인 절차였을까? 검찰은 정반대의 상황을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정 당국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2017년 말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조사를 끝으로 멈춰졌습니다. 앞서 휴대폰 포렌식과 대면 조사에 동의해서 두 차례나 조사를 받았던 유 전 부시장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 유학비였다고 합니다. 두 자녀와 아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의 월급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특감 발언이 자녀 유학비 등은 어떻게 조달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이 몹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유재수 씨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파견 갔을 때 약 2년 동안 벌어서 모아둔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그래서 이 특감 발언은 소명을 요구했고요. 그 증거를 좀 제시해달라 얘기했고, 유재수 부시장은 이제 미국에서 쓰던 계좌 내역을 가져와서 소명하겠다고 하고 이 조사실을 나간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금융위에 병가를 낸 뒤 감찰 조사를 거부했고, 이듬해 3월에는 개인 사정이 있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수집한 첩보 등을 보면 누군가 이를 대신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유학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왜냐하면 이게 뭐 유재수 씨의 어떤 그 비리 내용을 보면요, 오피스텔 비용도 누가 대신 내줬고, 책값도 누가 대신 사주고, 툭하면 뭐 사줘 하던 인간이니까 분명히 이것도 사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 후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는 겁니다. 이 스폰서가 누군지가 걸리게 되면 드러나는 경우에 이 유재수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스폰서까지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스폰서가 단순한 중소기업 차원이나 잔잔바리가 아니고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금융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김석동, SK가 돈 대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SK가 돈 대줬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 솔직히. 그쪽 관련이 아닌지. 뭐 수사 결과 나오겠죠, 뭐. 근데 만약에 유재수 씨한테 대기업에서 돈을 대줬다고 하면 그 대기업은 유재수 씨한테만 돈 대주는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현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유재수 씨는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유 씨 가족의 해외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서 이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해서 검찰로 보내달라는 거죠. 뭐 돈을 실제로 이런 계좌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이 계좌로 돈을 꽂아준
입금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럼 수사해보면 나오겠죠. 지난 13일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우선 기소했습니다. 201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4,95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년간 4,950만 원을 챙겼다. 4,95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 일단 한 번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재수한테 이제 협조해라 라고 계속 위협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상 중형이 선고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근데 4,950만 원으로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잘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많이 받아봤자 뭐 2, 3년 이렇게 되니까 그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유재수한테 네가 사실대로 협조하면 우리가 요것만 기소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낸 공보자료에서 그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상당 부분이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혐의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전에 청와대 감찰에서 알 수 있었던 건데 청와대 감찰이 이걸 알고도 그냥 유재수를 풀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실이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했거나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무마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재수의 자녀 유학비 의혹 실체가 드러나면 유재수의 혐의가 커지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일 수도 있고 또 부산 지역에 기반하는 뭐 업체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LNG 사업을 한창 하시는 그분이 생각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알겠죠. 뭐.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범죄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라졌으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다른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금융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결정은 정부적 책임만 질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한 예로 2018년 11월 말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전원을 복귀시킨 뒤 공개적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전 특감반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봐줬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감찰 무마를 청탁한 인물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정무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니라 못 밝혔으면 수사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의혹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유재수 사건이 사실은 그 청와대 비서진들, 보좌진들의 어떤 그 스폰서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이건 확대되면 현 정부 친문 인사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뭐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스폰서가 누구냐를 밝히는데 중요한 어떤 그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호철 씨나 양정철 씨가 야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물이나 공기만 먹고 살겠습니까? 못해도 한 달에 한 6, 700원 씁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럼 그 돈 누가 대주겠습니까? 일정한 직장이 없는데. 어디서 뭐 이 사람들이 가수라 가지고 저작권이라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군가 스폰서가 있는 겁니다. 이 스폰서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주고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권력 뒤에는 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후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아이돌 뒤에는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 그룹 같으면은 넘어가 주는데 어떤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이건 후원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대가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보겠다는 거죠.
아,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이은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부 마치기 전에 오늘 올라온 뉴스 중에 이제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낙연 총리 출마한다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까지 이게야말로 선거 개입 수사 아니냐,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한 거는 김기현, 그러니까 울산시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첩보를 최초에 받았다는 행정관, 문모 행정관이 지금 사무관으로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상이라든지 그 사람 관련 서류를 압수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해당 부처를 압수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총리실 민정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뉴스 보시고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은 제 방송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3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4부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4부를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좀 심심해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부를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게 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뉴스만 해도 지금 두께 보십시오.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거 오늘 중으로 아마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